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에 마음이 착한 나무꾼 돌쇠가 살고 있었어요. 돌쇠는 언제나 새벽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드릴 아침을 준비하는 효자였어요. 쌀이 다 떨어졌으니 오늘은 나무를 더 많이 해야겠어. 돌쇠는 지게를 지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돌쇠는 연못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움켜쥐었어요. 허이쿠. 그런데 나무를 내려치는 순간 도끼가 그만 연못에 풍덩 빠진 거예요. 돌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나뿐인 도끼가 연못에 빠졌으니 어떻게 나무를 하지? 나무를 시장에 팔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드실 쌀을 살 수 없을 텐데. 돌쇠는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연못에서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수로 부모님을 모실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돌쇠의 말에 산신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산신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게 값비싼 금도끼가 아니에요. 잠시 뒤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요. 제 도끼는 반짝이는 은도끼가 아니라 그냥 쇠도끼예요. 산신령이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자 돌쇠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내 도끼를 찾기가 어렵나 보네. 돌쇠는 도끼를 못 찾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잠시 뒤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아요. 그 녹슨 쇠도끼가 제 도끼예요. 허허.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산신령은 욕심없고 착한 돌쇠에게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주었어요. 이걸 제게 모두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돌쇠는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욕심 많은 연마을 칠성이에게도 전해졌어요. 뭐라고?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금도끼에 은도끼까지 얻었다고? 칠성이는 돌쇠가 부러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옳지. 나도 쇠도끼 하나 장만해서 나무하러 산으로 가야겠다. 칠성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연못에 이 도끼만 풍덩 빠뜨리면 나도 오늘부터 부자가 되겠지? 연못에 도착한 칠성이는 대충대충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도끼를 냅다 던졌어요. 이를 어쩌지? 내 귀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네. 칠성이는 큰 소리로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온 가족이 굶은 지 오래라 나무를 하러 왔는데 도끼를 그만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딱하게 되었구나.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돌쇠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이제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만 가지고 나오면 나는 이제부터 부자가 되는 거다. 칠성이는 부자가 될 생각에 희죽희죽 웃음이 났어요. 순간 하얀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뭐라고? 예끼,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산신령의 호통이 온 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놀란 숲속 동물들은 후다닥 도망을 쳤어요. 그때 연못물이 갑자기 차오르더니 칠성이를 덮쳤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칠성이는 물벼락을 맞고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도끼도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네. 칠성이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 후로 칠성이는 욕심 부리지 않고 돌쇠처럼 정직하게 살았답니다.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에 심심한 걸 못 참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아유 심심해라. 정말 심심해서 못 참겠어. 할아버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늘 재미난 게 없을까 이리 기웃저리 기웃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어슬렁어슬렁 길을 걷다가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뭐지?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주머니를 열어보니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팔랑팔랑 흔드니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었어요. 그런데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무언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만져보니 코가 엄청나게 길어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파란 부채를 팔랑팔랑 붙였어요. 그랬더니 코가 쏙 줄어들지 뭐예요? 이거 신기한걸. 요술 부채잖아. 할아버지는 부채를 붙이면 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무척 재미났어요. 부채를 가지고 놀던 할아버지에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들고 황영감 집으로 갔어요. 황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영감님, 날도 더운데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며 빨간 부채를 살살 붙여주었어요. 그랬더니 황영감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황영감은 그것도 모른 채 이야기가 재미있다며 껄껄 웃었어요. 이만하면 되겠어. 할아버지는 얼른 빨간 부채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황영감이 몹쓸병에 걸렸대. 무슨 병이래? 글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가 엄청 길어졌다지 뭐야. 사람들이 모두 수군수군 됐어요. 소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용하다는 의원들도 황영감 코를 줄이려고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 코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황영감은 결국 동네에 방을 붙였어요. 코를 줄여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황영감의 재산이 탐이 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황영감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코를 때려도 보고 뜨거운 물에 담가도 보고 힘껏 눌러도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황영감은 길어진 코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이제 황영감에게 가볼까? 할아버지는 콩가루로 만든 가짜 약과 파란 부채를 들고 황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제가 어렵게 약을 구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콩가루를 내밀자 황영감은 냉큼 받아 꿀떡 삼켰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옆에서 살랑살랑 파란 부채를 붙였지요. 황영감은 얼른 코를 만져보았어요. 옳구나. 짧아졌어. 내 코가 다시 짧아졌어. 황영감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자네 덕에 내 병을 고쳤네. 약속대로 내 재산의 반을 주겠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요술 부채 덕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부르기만 하면 하인들이 온갖 맛난 음식을 차려왔지요.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이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게으름뱅이가 되었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나무꾼님, 포수가 쫓아와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얼른 나무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잠시 뒤 포수가 달려와 사슴을 보았는지 물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언덕 너머로 달아났다고 말했어요. 포수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자 사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 안 하셨지요? 사슴은 무지개가 걸려있는 산자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저 산 너머에는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8개의 연못이 있어요. 연못 가까이 숨어 있다가 선녀의 옷들 중 가장 작은 날개옷을 감추세요. 그러면 막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세요. 단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이 말해준 산으로 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8개의 연못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소나무 뒤에 숨어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8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한동안 춤을 추더니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가장 작은 날개옷 하나를 얼른 감추었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지개 다리가 희미해져 갈 때까지 막내 선녀 맞는 옷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7선녀들은 먼저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막내 선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나무꾼이 소나무 뒤에서 나와 울고 있는 선녀를 위로했어요. 예쁜 얼굴을 눈물로 적시지 말고 나와 같이 갑시다. 그렇게 선녀와 나무꾼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선녀는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해도 이 아이들을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떠올라 날개 옷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선녀는 둘째,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새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여도 새 아이를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그 옷을 입으면 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나무꾼은 망설였지만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 옷을 내주었어요. 선녀는 날개 옷을 입고 훨훨 춤을 추었어요. 나무꾼은 흐뭇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던 선녀가 갑자기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두 아이는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는 너울너울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네 사람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어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슬피 울며 지냈어요. 하루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산으로 가보았어요. 그러자 전에 만났던 사슴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나무꾼님, 어찌해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나무꾼이 모든 일을 털어놓자 사슴이 말했어요. 염려 마세요. 선녀들은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하늘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지금 연못으로 가시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세요. 나무꾼이 산을 넘어가 보니까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낀 연못 위로 커다란 두레박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에 가득 담긴 물을 쏟아버리고 그 안에 올라탔어요. 두레박은 하늘로 둥둥 올라갔어요. 물을 길어 올리던 선녀와 아이들은 두레박 속에 나무꾼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집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나무꾼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선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 하늘로 올라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시겠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말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한 발자국이라도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흙을 밟으면 2번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없어요. 선녀는 2번, 3번 당부했어요. 말은 나무꾼을 태우고 눈 깜빡할 새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제가 돌아왔어요. 나무꾼은 말에 앉은 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달려나왔어요.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나는 네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말을 타고 온 것을 보자 무척 기뻐했어요. 나무꾼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어머니께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이라도 만들어줄 테니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여 호박죽을 만들어 왔어요. 나무꾼은 흙을 밟지 않으려고 말등에 올라앉은 채로 호박죽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호박죽을 타고 있던 말의 머리 위에 쏟고 말았어요. 말은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져 흙을 밟고 말았지요. 그 사이 말은 하늘로 훨훨 날아가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렸어요. 나무꾼은 슬프고 안타까워서 엉엉 울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나무꾼은 그렇게 슬프게 울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탈이 되었지요. 수탈이 된 나무꾼은 지붕 위에 앉아서 꽃기호하고 울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답니다. 지금까지도 수탈기 높은 곳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건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선녀와 나무꾼의 슬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배고픈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백성들에게는 옷을 나누어 주었지요. 우리 임금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너도 나도 임금님을 칭찬했어요. 그때 모자를 쓴 상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들 임금님에게 신기한 맷돌이 있다는 거 아나? 그 맷돌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군. 마음씨가 착하니 하늘이 임금님께 상을 주신 거구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듣던 도둑은 고약한 마음을 먹었어요. 신기한 맷돌이라고. 그건 오늘부터 내 것이다. 그날 밤 도둑은 몰래 궁궐로 숨어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맷돌 앞에서 나와라 멈춰라를 외치고 있었어요. 나와라 밥 하면 밥이 나오고 멈춰라 밥 하면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이 외칠 때마다 맷돌에서는 쌀이며 음식이며 비단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저도 모르게 씩 웃었어요. 저것이 신기한 맷돌이로구나. 도둑은 임금님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임금님이 깊은 잠에 빠지자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맷돌을 둘러매고 허겁지겁 궁궐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이제부터 나는 부자다. 도둑은 서둘러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날 잡을 수 없을 테니까. 도둑은 맷돌을 배에 실은 후 빠르게 노를 저었어요. 도둑은 어느새 먼 바다로 나왔어요. 사방 어디에서도 땅이 보이지 않았고
끼룩끼룩 울어대는 갈매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도둑은 맷돌을 빨리 돌려보고 싶었어요. 도둑은 맷돌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어떤 것을 나오라고 하면 좋을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도둑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소금이 좋겠다. 소금처럼 귀한 게 없으니까. 도둑은 맷돌을 보고 소리쳤어요. 나와라, 소금. 말이 끝나자마자 맷돌이 스르르 돌기 시작하더니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고, 귀한 소금이 정말 나오는구나. 도둑은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 도둑은 스르륵쓱 돌아가는 맷돌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맷돌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 소금은 금세 배를 가득 채웠어요.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어. 이제 그만 멈춰야지. 그런데 도둑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맷돌을 멈추게 하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머릿속에서는 스르륵쓱 맷돌 돌아가는 소리만 맴돌았어요. 도둑은 머릿속까지 소금이 꽉 들어찬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머리야. 그 사이 소금은 점점 더 높이 쌓여갔어요. 배는 마치 커다란 소금산처럼 보였지요. 급한 마음에 도둑은 생각나는 대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 소금. 끝내, 소금. 아니야, 소금. 아무리 외쳐도 맷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맷돌은 멈추지 않고 소금을 쏟아냈어요. 소금으로 가득 찬 배는 기우뚱하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세요. 도둑이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둑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도둑과 맷돌은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그리고 맷돌은 지금도 바닷속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소금을 쏟아내면서 말이에요. 바닷물이 짜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 갓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밭을 가꾸고 딸은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갓난아, 힘들지? 이제 그만 쉬어라. 어머니가 말해도 갓난이는 하던 일을 다 마치지 않고는 쉬려 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이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갓난이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들어왔습니다. 두꺼비는 큰 눈을 껌벅이면서 갓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거무스름하고 울퉁불퉁한 몸뚱이, 툭 튀어나온 눈, 두꺼비의 생김새는 너무 우스웠습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두꺼비의 눈이 무언지 정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를 피해서 이곳에 들어왔나 보구나. 배고프니? 갓난이는 밥을 조금 퍼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맛있게 먹으며 좀처럼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꺼비는 갓난이의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갓난이는 끼니 때마다 자기 밥을 조금씩 덜어서 두꺼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는 동안 두꺼비가 한 식구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갓난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사는 두꺼비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두꺼비가 동물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은 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두꺼비야, 밥 먹자. 갓난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두꺼비는 슬금슬금 기어나와 갓난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자, 어서 밥 먹어. 두꺼비는 점점 자라서 아주 커졌습니다. 두꺼비는 자랄수록
밥도 많이 먹어 갓난이가 먹을 밥의 양은 더욱 줄었습니다. 그러나 갓난이는 두꺼비를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두꺼비야, 잘 잤니? 갓난이는 아침마다 부엌에 나와서 두꺼비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갓난이네 마을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 소, 말, 돼지는 물론 사람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7월 첫째 날에 괴물이 나오는 뒷산 동굴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의 1년은 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바쳐야 하므로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처녀를 내놓아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는 갓난이네 집에서 제물을 바쳐야 할 차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갓난이를 괴물에 바쳐야 하다니 이를 어쩌나. 어머니는 갓난이가 괴물의 제물이 된다는 생각에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내가 괴물에게 잡혀가면 이젠 내게 밥을 줄 수도 없구나. 어떡하니 두꺼비야? 갓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꺼비는 갓난이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큰 눈을 껌벅거렸습니다. 두꺼비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듯 하였습니다.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갓난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겠구나. 내가 없더라도 잘 먹고 잘 크렴. 안녕. 갓난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누워있던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냥 울었습니다. 갓난이는 두꺼비가 따라오는 것도 모른 채 앞만 보며 괴물이 살고 있는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동굴 앞에 앉혀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갓난이는 무섭고 서러워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 사람들은 재빨리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갓난이는 너무 무서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갓난이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얼굴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두꺼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야. 빨리 가. 두꺼비는 갓난이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그때 동굴 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곧이어 풀잎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수염을 흔들며 갓난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갓난이는 괴물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괴물은 갓난이를 잡아먹으려고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괴물을 향하여 독을 내뿜었습니다. 괴물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갓난이를 잡아먹으려다 두꺼비의 독에 놀란 것입니다. 괴물도 두꺼비를 향하여 독을 내뿜었습니다. 둘은 서로 독을 뿜으며 싸웠습니다. 두꺼비는 숨이 막히고 몸이 저렸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두꺼비와 괴물은 서로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이 든 갓난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끔찍스러운 괴물이 죽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갓난이가 늘 귀엽게 길러오던 두꺼비도 죽어 있었습니다. 갓난이는 두꺼비를 가만히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묻어주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굴 앞에까지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괴물에게 죽었어야 할 갓난이가 두꺼비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갓난이에게 갔습니다. 갓난이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갓난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갓난이는 두꺼비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자신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갓난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갓난이는 어머니에게 뛰어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내 딸이 정말로 살아 돌아왔구나. 갓난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갓난이는 두꺼비를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마을 사람들 모두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형은 아우를, 아우는 형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지요. 형제는 따스한 봄날 모내기를 함께 했어요. 형이 굽혔던 허리를 펴며 아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형제는 서로가 함께라면 농사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우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어요. 형은 정성을 다해 아우의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아우는 그런 형이 무척 고마웠어요. 아우가 결혼을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형제는 여름 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함께 풀을 뽑고 쓰러진 별을 세웠어요. 형님 그만 쉬세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냐? 아직 농사일이 익숙지 않은 내가 더 힘들지. 형제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잘 익은 벼이삭이 황금 들판을 이루었어요. 형님, 올해도 풍년이에요. 형제는 좋은 날을 잡아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볕단을 똑같이 나누었지요. 그날 밤 형은 뒤척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보, 아우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보다 곡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럼 동생 집에 볕단을 더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형은 볕단을 어깨에 지고 아우네 집으로 향했어요. 숲에서 소쩍새 소리가 들렸어요. 아우네가 든든히 먹을 생각을 하니 흐뭇하구나. 아우 집에 볕단을 내려놓고 온 형은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어요. 아우도 새벽 일찍 잠에서 깼어요. 형님 댁에는 식구도 많은데 곡식이 더 필요하겠는걸? 밤새 뒤척였던 아우는 볕단을 지고 형님네로 향했어요.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우는 형님 볕단 위에 가져온 볕단을 올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볕단이 그대로잖아. 볕단을 정리하려던 아우도 화들짝 놀랐어요. 거 참 이상하네. 볕단이 왜 그대로지? 그날 밤 형은 다시 아우네 집에 볕단을 갖다 놓았어요. 한편 아우도 깊은 밤에 깨어나 형님네 집에 볕단을 몰래 갖다 놓았어요. 다음 날 볕단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한 형과 아우는 또 깜짝 놀랐어요. 밤이 되자 형은 볕단을 지고 아우네로 갔어요. 아우도 볕단을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섰지요. 휘영청 뜬 보름달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거기 누구요? 발자국 소리에 놀란 형이 물었어요. 그러는 댁은 누구시오? 아우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니 형님. 아우야 내가 웬일이냐? 그제야 형제는 서로의 지게를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의 겨울 아우네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두 방긋방긋 웃는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형과 아우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얼굴도 잘생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에게는 남모르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귀가 조금씩 자라는 것이었어요. 이상해. 어제보다 귀가 더 길어진 것 같아.
이를 어쩌지? 귀가 날마다 조금씩 자라자 왕관을 써도 귀가 왕관 밖으로 나왔어요.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본다면 나를 당나귀 임금이라고 놀릴 것이 틀림없어. 깊이 생각한 임금님은 왕관을 만드는 노인을 대궐로 불렀어요. 여보라, 내 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귀가 보이지 않는 새 왕관을 만들어다오. 임금님의 엄숙한 얼굴 옆으로 당나귀 귀처럼 기다란 귀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자 노인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내 귀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큰 벌을 내릴 것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이 만든 새 왕관은 임금님의 귀를 잘 가려주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노인은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혼자 웃었어요. 영감님, 왜 그렇게 자꾸 웃으세요? 재밌는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요.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네. 노인이 혼자 웃는 일이 많아지자 주위 사람들은 노인을 점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저러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꼭꼭 누르다 보니 노인은 늘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엄청나고 우스운 일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노인은 대나무 숲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노인은 가슴이 후련해질 때까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 무척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대나무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이야기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듣거라. 헛소문을 내는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소문을 내는 자를 잡기 위해 사람들은 대나무 숲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대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도록 하라. 대나무가 모두 베어지고 나서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몇 년 뒤 한 농부가 그 자리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자 또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리고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은 또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늘의 뜻이로구나. 임금님은 이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귀를 드러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은 백성들을 편히 다스리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 더 훌륭한 왕이 되었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기에게 콩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콩쥐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콩쥐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려 앓아누웠습니다. 콩쥐 어머니는 여러 날 동안 앓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콩쥐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새어머니는 콩쥐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음에 새어머니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팥쥐로 지었습니다.
팥쥐가 태어난 뒤부터 새어머니는 콩쥐를 돌보지 않고 팥쥐만 귀여워하였습니다. 콩쥐는 자랄수록 점점 더 예뻐지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그러나 팥쥐는 마음씨도 곱지 않고 얼굴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예쁘고 착한 콩쥐가 싫어서 힘든 일은 모조리 콩쥐에게 시켰습니다. 좋은 옷은 팥쥐에게 입히고 콩쥐에게는 헌옷만 입혔습니다. 콩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꾀를 부리거나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착한 콩쥐에게 또다시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콩쥐를 귀여워해주던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콩쥐를 더욱 미워하고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놓아라. 하루는 새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콩쥐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콩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였는데도 항아리에는 물이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물이 차오르지 않을까? 콩쥐가 항아리를 살펴보니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콩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콩쥐 아가씨, 왜 울고 계세요? 콩쥐는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꺼비는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 몸으로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두꺼비가 구멍을 막아주고 다시 물을 채우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 뒤 집에 돌아온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어머니는 콩쥐와 팥쥐를 불렀습니다. 콩쥐야, 너는 이 호미를 가지고 자갈밭에 가서 일을 하고 팥쥐는 이 호미로 채소밭에 가서 일을 하거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었습니다. 팥쥐는 쇠호미로 채소밭에서 일을 일찍 끝냈습니다. 그러나 콩쥐는 나무 호미가 부러져 손으로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때 콩쥐 옆으로 황소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콩쥐야, 잠깐 쉬고 있어. 이제부터 내가 다 할 테니까. 황소는 자갈밭의 풀을 하나하나 입으로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갈밭이 깨끗해졌습니다. 황소는 일이 다 끝나자 사라져버렸습니다. 콩쥐가 고맙다는 말을 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한편 새어머니는 콩쥐가 제 아무리 일을 부지런히 한다 해도 나무 호미로는 자갈밭에서 일을 다 끝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쥐를 실컷 때려주려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갈밭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새어머니는 콩쥐를 때릴 수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팥쥐를 데리고 이웃 마을에 놀러 가면서 콩쥐에게 창고에 가득 찬 벼를 저녁 때까지 다 찧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린 콩쥐가 많고 많은 벼를 저녁 때까지 찧을 수 있겠어요? 벼를 찧으려면 먼저 벼를 햇볕에 말린 다음 절구에 넣어 절구질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콩쥐는 새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벼를 멍석에 널었습니다. 이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콩쥐 아가씨,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해지기 전까지 이 벼를 다 찧어야 하는데 어떻게 찧을지 걱정이란다. 그 일이라면 우리가 맡아서 해드릴게요. 조금 뒤에 참새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참새들은 재빠르게 벼를 쪼아서 모조리 껍질을 벗기었습니다. 잠깐 동안에 그 많던 벼가 모두 찧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콩쥐를 어떻게 혼내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콩쥐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오늘 시킨 일은 못했겠지? 그런데 새어머니가 창고에 들어가 보니 벼가 모두 찧어져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를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무리 괴롭혀도 콩쥐의 착한 마음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팥쥐의 마음씨는 자꾸 사나워졌습니다. 팥쥐는 콩쥐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새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서 콩쥐가 매를 맞게 하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가 어떻게 힘든 일을 모두 해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루는 콩쥐에게 낫을 주면서 밭에 있는 옥수수를 모두 베어 묶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콩쥐는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서는 옥수수들이 가을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수수밭에 서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콩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때 팥쥐가 왔습니다. 콩쥐 너, 일은 안 하고 놀고 있구나. 엄마한테 이를 거야. 콩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옥수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막대기를 든 새어머니가 오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새어머니를 보자 저도 모르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콩쥐야, 우리한테 오너라. 선녀들의 속삭임이 들리더니 구름 사이로 긴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콩쥐가 동아줄을 잡자 동아줄은 콩쥐를 구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콩쥐의 다 헤어진 옷이 어느새 아름다운 날개옷으로 변하였습니다.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어머니. 팥쥐도 안녕. 콩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팥쥐는 콩쥐가 부러워 자기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한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서 내려주세요. 그러자 구름 속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더니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콩쥐야, 너만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아니? 어디 두고 보자. 팥쥐는 얼른 줄을 붙잡았습니다. 이윽고 동아줄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팥쥐가 잡은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새어머니는 팥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얀 구름 위에 올라앉은 선녀들과 콩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남기면서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옛날 어느 숲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고 놀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자신이 다른 동물보다 얼마나 빠른지 얘기하는 걸 좋아하면서요. 나는 이 숲에서 가장 빠른데 누가 나랑 경주하고 싶어 하겠어? 토끼는 자신의 큰 발로 정말로 빨리 달렸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가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경주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싸! 내가 또 이겼어. 왜냐하면 나는 빠르니까. 그 말은 점점 모든 동물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 정말로 토끼가 제일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매일 자랑하는 건 옳지 않아. 누가 그걸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게 말한 숲속의 동물들은 거북이에게 갔어요. 그 거북이는 무척 느렸죠. 토끼라면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북이는 하루가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북이는 언젠가 토끼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동물 친구들에게 토끼와 경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토끼랑 경주를? 빠르다는 동물들도 토끼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걱정 마.
그건 나한테 다 맡겨둬. 어느 날 거북이는 토끼에게 갔어요. 안녕 토끼야?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 토끼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데? 네가 이 숲속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일 뿐이잖아. 그러니 내가 너랑 경주를 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은데 누가 더 빠른지 말이야. 거북이가 토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자마자 토끼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랑 경주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네가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날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시합할래? 그래. 좋아. 거북이가 뒤돌아 걷기 시작하자 토끼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동물들은 달리기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그때 거북이는 이미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거북이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토끼를 어떻게 이길 거야? 말 좀 해봐. 두고 봐. 만약에 평소처럼 토끼가 스스로 자만하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면 이번 경주는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얼마 후 토끼는 당근을 손에 쥐고서 거만한 태도로 경기장에 입장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내야지. 아직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에 섰어요. 숲 끝에 있는 빨간 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두더지가 시작을 알리자 경주가 시작됐어요. 토끼는 마치 화살처럼 빨랐어요. 반면 거북이는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토끼는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경주를 구경하던 동물들은 거북이가 앞질렀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거북이는 오늘 밤에야 도착할 거야. 이제 앉아서 당근을 다 먹어야지. 토끼는 당근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뒤를 보았죠. 저 멀리서 거북이가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건방진 미소로 토끼는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토끼는 결승선에 거의 도착했어요. 아침을 먹었더니 좀 졸립네. 거북이가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나는 나무 밑에 앉아서 낮잠 좀 자야겠다. 경주를 이긴 것처럼 자신감에 찬 토끼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걸어갔죠. 마침내 거북이가 토끼 옆에 도착했어요.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진 토끼를 보았죠.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어요. 잠시 후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 토끼가 아무리 둘러봐도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북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 경주를 포기한 게 분명해. 낮잠도 잤으니 마저 경주를 끝내볼까? 토끼가 아주 천천히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거북이가 토끼를 앞지른 거였어요. 사실 토끼도 거의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 거북이를 따라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경주를 끝냈어요. 동물들은 결승선에서 기다리며 무척 행복해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기쁨에 젖어 거북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반면 토끼는 나무 뒤에서 무척 슬퍼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 우승자 거북이가 토끼에게 다가갔어요. 토끼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란다. 너의 가장 큰 약점은 내 자신의 장점을 다른 친구들에게 과시한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빠른 게 아니라 너보다 현명했고 너보다 진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 내 말이 맞아. 이제부터 빠르다고 친구들한테 과시하지 않을게. 난 이제 가봐야겠어. 집에 가려면 여행을 해야 하거든.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토끼는 좋은 교훈을 얻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그날 이후 그 토끼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경주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토끼의 간. 옛날 바다 깊은 곳에 용왕이 살았는데 용왕은 많은 바다 백성들을 거느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많아진 용왕이 병이 나서 신하들은 가장 용하다는 의사를 모셔왔어요. 의사는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육지에 사는 토끼의 생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거라 했어요.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북이가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했어요. 용왕은 토끼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했어요. 바다에 사는 거북이는 육지에 사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토끼를 그려달라 부탁했어요. 거북이는 용왕에게 인사를 하고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갔어요. 육지에 도착한 거북이는 토끼를 만나 용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토끼야, 용궁에 가면 재미있는 것도 엄청 많고 맛있는 것도 매일 먹을 수 있어. 나랑 같이 용궁에 가면 조개 껍데기로 예쁘게 꾸민 선물을 줄게. 이야기를 들은 토끼는 용궁에 가보고 싶었어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을 향해 떠났어요. 토끼는 바닷속 용궁에 도착했는데 거북이 말처럼 아름다웠어요. 거북이는 용왕 앞으로 토끼를 데려갔어요. 용왕님, 토끼를 잡아왔으니 어서 간을 꺼내 드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신하들이 토끼를 밧줄로 묶어버렸고 토끼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가지 꾀를 내어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사실은 내가 깜빡하고 간을 집에 놓고 왔단다. 어떡하지? 그 말을 들은 용왕은 토끼에게 빨리 육지로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토끼는 빨리 가서 간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거북이와 육지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토끼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집안에서 간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토끼의 똥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북아, 이게 바로 내 간이야. 이것을 용왕님께 가져다 주겠니? 용왕님 건강이 더 나빠지시기 전에 서둘러서 용궁으로 가렴. 거북이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토끼의 똥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용왕님, 토끼의 간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거북이는 용왕님께 토끼의 똥을 드렸어요. 용왕은 토끼의 똥을 먹고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마터면 용궁에서 죽을 뻔한 토끼는 꾀를 내어 살게 되었고 다행히 토끼의 간 대신 토끼의 똥을 먹은 용왕님도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와 달이 된 남매.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누나 그리고 동생 셋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산 너머 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한 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야. 떡을 줄 테니 제발 살려주렴. 엄마는 너무 무서워 호랑이에게 커다란 떡을 하나 주었어요. 호랑이가 떡을 맛있게 먹는 동안 엄마는 몰래 도망쳤어요. 어느새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엄마는 남아있는 떡을 모두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이번에도 호랑이가 떡을 먹고 있는 동안 엄마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어요.
하지만 떡을 다 먹은 호랑이가 쫓아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떡 하나 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바구니에는 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호랑이야, 이제 정말 떡이 없구나. 제발 나를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아직도 배가 고픈지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남매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동생이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동생이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나,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누나는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뒷마당으로 나온 남매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방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호랑이는 뒤늦게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도망쳤구나. 호랑이는 냉큼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이 녀석들이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남매의 얼굴이 물에 비쳤어요. 호랑이는 우물 속 남매를 잡으려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누나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나무는 더 미끄러워져 호랑이는 한 걸음도 올라가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바보 같은 호랑이야.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철없는 동생이 그만 사실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남매는 너무 무서워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누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남매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기도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누나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동생이 누나에게 말했어요. 누나,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누나는 밤을 무서워하는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동생은 해가 되었답니다. 혹부리 영감님,
옛날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 얼굴에 조롱박 같은 혹이 있어 혹부리 영감이라 불렸지.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대도 혹을 한번 만져보고 그냥 웃기만 했어.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나무 줍는 일을 하였지. 나무가 지게에 쌓여갈수록 노랫소리는 더 흥겨웠지. 이 나무를 팔아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어머니 새 신발도 사드려야지. 혹부리 영감은 조금만 더 하면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해가 진 것도 몰랐지. 부엉이 울음소리에 혹부리 영감은 정신이 들었어. 지게를 챙기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갔지. 이상하다.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인데. 혹부리 영감은 같은 곳을 계속 맴돌았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더는 못 걷겠다. 혹부리 영감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보니 저 멀리 초가집 한 채가 보이는 거야. 옳지. 저기서 쉬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초가집은 몹시 낡고 허름했어. 문짝은 너무 낡아 떨어질 것 같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찬바람이 들어왔지. 그 바람에 온갖 이상한 소리가 났어. 혹부리 영감은 점점 무서워졌어. 여기 너무 무서운걸. 혹시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서우려나? 혹부리 영감은 목청껏 노래를 불렀어. 그렇게 한창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뚝 멈췄어. 순간 도깨비 한 무리가 나타나 혹부리 영감을 에워싸고 혹부리 영감에게 얘기했어. 영감, 그 노랫소리 나한테 팔아. 노랫소리를 팔라니요? 소리는 파는 게 아니요. 혹부리 영감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 그래. 그럼 영감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와? 노랫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거짓말 하지 마. 내 목구멍에서는 노랫소리 안 나오는데? 우두머리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얼굴에 있는 혹을 덥석 쥐는 거야. 옳거니. 바로 이 주머니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봐요, 영감. 그 혹은 나한테는 없고 영감에게만 있잖아. 영감 얼굴에 붙어있는 그 노래 주머니, 당장 나한테 팔아. 이건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혹이라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어. 당장 나한테 팔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단도 줄게. 우두머리 도깨비는 계속 졸랐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이렇게 얼굴에 붙어있는 혹을 어찌 뗀단 말이오? 걱정 마. 내가 요만큼도 안 아프게 떼어줄 테니. 우두머리 도깨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듯 혹을 뚝 뗐어. 그러고는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까지 주었지.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를 만나 부자가 되었어. 게다가 얼굴에 붙은 혹까지 떼어냈다는 소문은 이 동네 저 동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 그 소식은 건너마을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말했어. 흥! 떼어가려면 내 혹을 떼어가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 지금 혹이 중요해요? 보물을 얻었다지 않아요? 허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올 테니 두고 보시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바로 저 집이겠구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지. 이윽고 날이 어두워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 문 앞으로 몰려들었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이때다 하고 목청을 높였지. 영감은 도깨비들이 모여들수록 점점 더 크게 노래를 불렀어. 이봐 영감.
그 노래도 얼굴에 붙어있는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요. 이 혹은 노래가 술술 나오는 귀한 노래 주머니랍니다. 그 말이 정말이냐? 물론이죠. 혹이 아깝긴 하지만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를 주시면 당장 팔겠습니다. 그래. 그 혹이 그렇게 귀한 것이면 내가 지금 혹을 하나 더 줄게. 우두머리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 얼굴에 혹을 착 붙였어. 노래 주머니라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봐.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흠씬 혼내주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어요. 도깨비에게서 풀려난 혹부리 영감은 혹 두 개를 덜렁거리며 산을 내려왔어. 이를 어쩌나. 혹 때려다가 혹이 하나 더 붙었구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혹 두 개를 달고 욕심 부린 것을 후회하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선비가 살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착한 부인과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부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았어요.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청이라고 지어요. 청이를 잘 부탁해요. 안 돼요, 부인. 청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하오. 하지만 부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홀로 남은 청이 아버지는 청이를 정성껏 키웠지요. 청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어요. 청이는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부터 내가 편하게 해드려야지. 청이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는 청이 아버지가 청이를 마중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청이 아버지를 구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부처님이 절 살려주셨나 봅니다. 그러고는 청이 아버지는 앞 못 보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정말 안타깝구려. 우리 절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부처님께 빌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말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공양미 300석이 있으면 제가 눈을 뜰 수 있다고요? 그날부터 청이 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스님에게 덜컥 공양미를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청이가 거듭 묻자 아버지가 마지못해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니 좋은 일이잖아요. 부처님의 은혜로 쌀도 곧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뱃사람들이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청이는 몰래 뱃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위해 쌀 300석을 받고 제물이 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뱃사람들이 청이를 데리러 왔어요. 그제야 청이 아버지는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부디 몸 건강하세요. 청이는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뗐어요. 안 된다. 청아,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이보시오 뱃사람들,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청이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청이를 쫓아갔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나 없이 어찌 사실까? 배에 올라탄 청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느덧 배는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뱃사람들이 북소리를 울리며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청이는 뱃머리에 서서 두 눈을 꼭 감고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청이가 눈을 떴어요. 청아, 엄마다. 청아, 어서 눈을 떠보렴. 힘겹게 눈을 떠보니 오래전 돌아가신 청이 어머니가 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예쁜 딸 청아,
이 엄마도 정말 너를 많이 보고 싶었단다.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나요? 청아,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잘 모시렴. 그 말을 끝으로 청이 엄마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잠시 뒤 청이를 태운 연꽃 수레가 인당수 위로 떠올랐어요. 여보게들, 저 꽃 좀 보시오. 뱃사람들은 신기한 생각이 들어 연꽃을 건져 올렸어요. 아무래도 하늘이 내린 꽃인 것 같으니 임금님께 바칩시다. 뱃사람들은 연꽃을 임금님이 계신 궁궐로 가져갔어요. 연꽃을 바라보며 임금님이 말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연꽃이구나. 그때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꽃봉오리가 살며시 열렸어요. 연꽃 속에는 아름다운 청이가 서 있었어요. 아니, 그대는 누구시오? 청이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임금님에게 들려주었어요. 왕비를 병으로 잃고 외로웠던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청이는 아버지 때문에 늘 근심이 가득했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청이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궁궐에서 맹인 잔치를 열면 어떻겠소? 임금님의 말에 청이는 희망을 품고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잔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청이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맹인이 나타나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어요. 임금님, 저는 딸을 팔아 죽인 죄인입니다. 큰 벌을 내리소서. 청이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아버지 목소리야. 청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아버지, 딸 청이에요. 정말 내 딸 청이란 말이냐? 청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순간 주위가 밝아지더니 청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청아, 내가 눈을 떴어. 임금님과 청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기뻐했어요. 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흥부와 놀부. 옛날에 악하고 사나운형 놀부와 착하고 순한 흥부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말했습니다. 놀부야, 흥부야.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없더라도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반반씩 나눠줄 테니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 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흥부는 너무나 슬퍼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놀부는 슬퍼하지도 않고 싱글벙글 웃기만 했어요. 흥부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아버지 재산을 모두 다 내가 가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얼른 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버지께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녀석 한 대 맞아야 내 말을 알아들으려나 보구나. 네, 이놈. 놀부가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렸어요. 흥부는 어쩔 수 없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쫓겨난 흥부는 산속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어쩌지?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당장 먹을 것이 없구나.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구나, 얘들아.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빠. 걱정 말고 힘내세요. 가족들에게 힘을 얻은 흥부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흥부는 놀부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형님,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쌀을 조금만 주실 수 없을까요? 네, 이놈. 네 녀석이 여기를 왜 찾아왔느냐?
내가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형님,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쌀 조금만이라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안 되겠구나. 여보, 이 녀석이 밥을 먹고 싶다고 하니 밥주걱으로 따귀를 한 대 때려 죽으려. 그러자 놀부의 부인이 밥이 붙어있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후려쳤습니다. 뺨을 얻어맞은 흥부는 빈손으로 놀부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그나마 볼에 달라붙은 밥알이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애들아. 그런데 이를 어쩌냐? 이 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단다. 일단 이 볼에 붙은 밥알이라도 먹으렴. 먹을 것을 잔뜩 기대했던 흥부 가족들은 큰 실망을 했답니다. 실망한 가족들의 얼굴을 본 흥부는 다시 먹을 것을 찾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에 웬 제비 한 마리가 누워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제비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제비야, 어떻게 된 일이니? 내 다리가 부러졌구나. 저런, 많이 아프겠구나. 흥부는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제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낡은 옷을 가져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제비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어요. 흥부의 정성스런 도움으로 제비는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제비야, 어디 한번 힘차게 날아보렴. 조금만 힘을 내보거라. 그러자 제비는 흥부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렇게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부네 집에 제비가 찾아왔어요. 흥부가 제비를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해 다리를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제비였어요. 너는 그때 그 제비로구나. 다리는 다 나았니? 제비는 흥부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입에 물었던 무엇인가를 흥부 앞에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흥부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호박의 씨앗이었어요. 흥부는 그 호박씨를 마당에 심었고 가을이 되니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얘들아, 이리 좀 나와보렴. 호박이 주렁주렁 많이도 열렸구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호박들을 열어보자. 흥부와 아이들은 커다란 호박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호박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지?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흥부와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호박 안에는 금과 은 그리고 반짝이는 보석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제비가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죠. 부자가 된 흥부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뭐야?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고? 그것도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잔뜩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몰래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하인들을 시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이 지나 흥부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간 하인들이 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주인 어른, 글쎄 지난 가을에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흥부네 마당에 쓰러져 있었는데 흥부가 그 다리를 고쳐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 봄에 그 제비가 호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그 호박씨를 마당에 심었더니 호박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제비 다리를 고쳐준 게 전부라 이거지.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럼 이제 너희는 지금 당장 나가서 제비를 잡아오너라. 놀부는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하인들이 제비를 잡아오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주려고 했어요. 주인 어른, 여기 제비를 잡아왔습니다. 어디 보자. 네 녀석이 바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제비구나. 아파도 좀 참아라. 내가 너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준 다음 날려보내줄 테니까. 너는 내년 봄에 호박씨만 많이 물어오너라. 불쌍한 제비는 엉엉 울면서 날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이 왔고 제비 한 마리가 놀부에게 호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제비야, 어서 오너라. 호박씨를 가지고 왔구나. 이제 나도 부자가 되는구나. 놀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호박씨를 심고 호박이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놀부의 마당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놀부와 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호박을 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호박이 쩍하고 갈라졌어요. 열렸다 열렸어. 드디어 호박이 열렸구나.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궁금하구나. 놀부는 흥분해서 호박 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놀부 내 이놈.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냐? 너희들은 누구냐? 금은보화는 나오지 않고 웬 도깨비 같은 놈들이 나타난 것이냐? 내 이놈 놀부야. 금은보화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들이 너의 재산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 것이다. 호박 속에서 금은보화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거지들이 잔뜩 나와 놀부의 재산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놀부는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놀부는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진 놀부는 하는 수 없이 흥부를 찾아갔어요. 흥부야, 미안하구나. 나는 이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단다.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놀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흥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형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야기를 다 들은 흥부는 놀부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놀부네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새 집도 지어주었어요. 놀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흥부는 그런 놀부를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그 후로 흥부와 놀부 가족은 오랫동안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